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이 조용한 산속 사찰을 찾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화려함에서 벗어나 오직 제 아들, 준영이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죠. 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저는 제 아들을 잃은 한심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준영이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제 눈가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저는 울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리움은 해가 갈수록 더 깊은 늪처럼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은 저의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주 작은 그림자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에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의 작은 소녀였습니다. 아마도 이 근처에 사는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누구니? 여기가 낯설지 않니?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울보 아저씨한테 말해주러 왔어요. 소녀는 제 눈물을 힐끗 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울보 아저씨라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들이 그랬대요. 오늘은 모두 웃는 날이라고요. 울면 안 되는 날이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준영이가 사고 직전 병실에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아빠, 오늘은 울면 안 돼. 웃어야지. 라고 했었죠. 그 뒤로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아들과의 마지막 비밀 같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아니?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줬니? 소녀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아저씨 아들 덕분에 저는 태어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소녀의 엄마는 준영이가 사고 직전에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했고 그분은 생명을 얻고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준영이가 제 곁을 떠나기 직전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소녀가 마치 준영이의 환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제 눈물을 닦아주더니 아저씨, 저랑 같이 웃어요. 아들이 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강한 척했던 제가,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말과 그 아이가 준영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숭고한 희생이 남긴 따뜻한 기적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저에게 울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날 실컷 울고 난 뒤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준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제 아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죠. 저는 이 아이가 준영이가 남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이곳에 와서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준 가장 소중한 제삿날의 선물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준영이에게서 받은 가장 큰 위로였을 겁니다. 이 붉은 실팔찌. 저는 지금 출장 때문에 지방의 허름한 팩반집에 앉아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호텔 식당이 아닌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문은 낡았고 식당 안은 왁자지껄한 시장통 같았죠. 솔직히 제 비서들이 데려온 이 식당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피곤해서 그냥 앉았습니다. 제 상에 밥과 국을 가져다 준 것은 키가 훌쩍 큰 여대생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앞치마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다가 제 시선이 문득 그녀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얇고 하얀 손목에 오래되고 낡은 붉은 실 팔찌가 묶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 있었고 매듭은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끊어질 염려는 없어 보였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그만 식탁 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 숟가락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황급히 숟가락을 주우려 했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에 묶인 그 붉은 실 팔찌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팔찌는 18년 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묶어준 팔찌였습니다. 제 딸 유진이에게요. 저는 18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갓난아기였던 딸 유진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그리고 다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어리석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뒤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아기의 가는 손목에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이 붉은 실을 직접 엮어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죠. 아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 성공에 취해 그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여대생이 유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제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아가씨 이름이 유진이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버린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김태현이다. 유진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그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딸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안부를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버린 죄책감과 이 순간 기적적으로 재회했다는 감격에 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저에게 다가와 제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 팔찌를 보면서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항상 믿었거든요. 저는 유진이의 손목에 묶인 그 붉은 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책감이자 유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저는 18년 만에 딸을 만났고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녀에게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 낡은 백반집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준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딸 유진이의 그 따뜻한 미소는 제 평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3. 노숙자 차림의 손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꾸민 날입니다. 저는 제 재단 은행의 서비스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노숙자 차림으로 위장했습니다. 저의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낡고 더러운 옷, 지저분한 수염, 그리고 후줄근한 모자까지. 누가 봐도 은행에서 가장 빨리 내쫓고 싶어할 꼴찌거리 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진짜 태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 보이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말입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했던 대로 싸늘한 시선들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고객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저를 피하려 했고 보안 요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한가해 보이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어느라고 느릿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 창구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휘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통장 개설은 절차가 복잡해서요. 혹시 다른 용무는 없으신가요? 직원은 빨리 자리를 피하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창구로 갔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곁눈질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저런 사람을 응대하기 싫다는 속마음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역시나 돈이 전부인 세상인 걸까요? 그때 저 구석의 창고에 앉아있던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입 직원 명찰을 달고 있는 아주 앳된 여자였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이었죠.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직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저를 고객으로서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드시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신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신분증 대신 잔뜩 구겨진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횡설수설하며 복잡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저기 제 돈 그거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어려운가요? 이지은 직원은 제 어려운 말투와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짜증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송금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려 30분이 넘게 걸리는 업무였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해가 되셨나요? 언제든지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주세요. 저희 은행은 항상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미소와 친절한 태도는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은행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알아본 은행장과 임원들은 잔뜩 긴장해서 제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노숙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바로 나요.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람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돈을 보고 친절을 베푸는 직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시험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지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전날의 노숙자가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어제 나에게 최고의 은행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태도가 바로 우리 재단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지은 직원을 본사 VIP 고객 담당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직원이야말로 제가 찾던 인재였고 그녀의 친절함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사국밥집의 마지막 손님. 제가 투자한 국밥집 하나가 곧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업 직전의 식당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낡은 테이블 몇 개와 지친 표정의 주인 부부만 있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아주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온다는 마지막 단골 손님이라고 주인이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국밥을 끓여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먹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려던 순간 노인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지갑을 주어 노인에게 건네주려 했죠. 그런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쪽에 고이 접혀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사진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주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아이였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마시더니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인 아저씨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사고로 죽은 제 아들 민호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아이 아닌가요? 저희 아들 옆 침대에 있었던 그 심장병 앓던 아이 말이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 태식이입니다. 태식이는 민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민호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수술비를 전부 대주셔서 기적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인 부부의 아들 민호가 죽었을 때 그들이 전 재산을 털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태식이에게 수술비를 내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들의 슬픔을 숨기려 했던 가슴 아픈 부부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사진 속 태식이의 얼굴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 거라고 생각해요. 태식이가 잘 살고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 아저씨는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흐느끼는 부부를 보더니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 가장 먼저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이곳에 와서 국밥을 먹은 것은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보려고 했던 겁니다. 노인의 말에 주인 부부와 저는 모두 놀랐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노인이 사실은 성공한 사업가였다니요. 노인은 봉투를 주인 아저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수술비 원금에 지금까지의 이자를 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의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아니, 인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저는 두 분의 착한 마음을 믿습니다. 두 분은 세상을 살리는 국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주인 부부의 재능과 선한 마음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폐업 직전의 국밥집은 그날 기적을 맞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남을 도왔던 주인 부부의 선행이 10년이 지난 지금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제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돈가 성공을 쫓던 저에게 이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보답받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이 국밥집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년간 공들여온 대기업과의 대형 계약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저의 회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도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복장이었고 걸레를 든 채였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그녀를 지나치려 했지만 그녀는 제 옷깃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저는 인상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는 걸까요? 저는 그녀를 뿌리치려 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제 귀에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서류 오늘 서명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화를 내려다가 그녀의 간절하고 확신에 찬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저는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회장님 아드님 김준영이 그때 숨기려다 실패한 진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제 아들 준영이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준영이가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진실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를 회의실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아주 오래 일했습니다. 준영 도련님은 정의롭고 따뜻한 분이셨죠. 도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계약에 상대방 회사에 치명적인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도련님은 그 사실을 회장님께 알리려 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영이가 비리 증거를 담은 파일을 자신에게 맡기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아버지께 꼭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영이를 잃은 슬픔과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도련님의 유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계약이 성사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도련님은 그걸 막으려 하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그녀가 건넨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피서실을 통해 USB 속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 조작된 재무제표와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제 회사는 물론 저의 명성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는 대신 제 아들의 마지막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정의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약을 보류시키고 상대방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모든 임원들이 놀랐지만 저는 저의 아들 준영이가 제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저의 회사를 파멸해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숭고한 희생은 결국 이 아주머니의 진실된 행동을 통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외아들 준영이의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의 조의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뿐 제 마음의 슬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지만 제 아들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빈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조심스럽게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소녀는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색한 아주 낡고 해진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서 쭈뼛거리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친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준영 오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가 누군가를 도왔다니요. 저는 제 아들이 회사 일이나 집안일에만 신경 쓰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준영이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거니? 저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계신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준영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 와서 매번 말없이 학비를 내주었어요. 소녀는 준영이가 자신이 부끄러워할까봐 혹은 아버지인 저에게 혼날까 봐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영이는 소녀에게 삼촌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소녀는 준영 오빠 덕분에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내 꿈을 펼쳐야 한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제 회사의 후계자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보더니 제게 조용히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아드님 마지막까지 남을 걱정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오빠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꼭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지켜볼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오빠가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준영이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녀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 직전까지도 타인의 삶을 걱정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준영이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 소녀를 단순한 조문객이 아닌 준영이가 제게 남긴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평생 학비를 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슬픔 속에서 이 소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따뜻한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아들이 남긴 아름다운 정신을 세상에 펼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가장 상석에 앉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회식 분위기는 왁자지껄했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제 전속 운전기사인 강민호 씨는 구석에서 묵묵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오랫동안 모셨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말없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운전 외에 다른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누군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회식 장소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어이 강 기사. 운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혹시 피아노도 칠 줄 아나? 한번 쳐봐. 민호 씨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흥을 돋우기 위한 연주일 거라고 생각했죠. 민호 씨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회식 장소의 소음이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그 아름답고 낯선 멜로디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몸의 모든 움직임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갑자기 멈춘 듯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저의 형 김성현이 작곡했던 곡이었습니다. 성현 형은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형은 저에게 이 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라며 피아노로 이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형의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곡을 악보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곡은 세상에 미공개된 곡이었고 오직 저만이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었고 그 곡의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곡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사람들은 저의 격앙된 반응에 놀라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오랜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강민호가 아닙니다. 저는 김성현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고생으로 가득했지만 그 얼굴에는 어린 시절 형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성현 형님 살아 계셨습니까? 저는 형을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허울을 쫓느라 형을 잊고 살았지만 형은 바로 제 곁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 씨, 아니 성현 형은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서 제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혹시나 불행해질까 봐 걱정했고 자신이 짐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직하여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이 겪었을 30년의 세월과 저를 향한 숨겨진 사랑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형을 운전기사로 대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형님, 이제 더 이상 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제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형님의 음악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형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의 미공개 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였고 30년의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형을 다시 찾았고 그의 음악은 이제 세상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 회식 자리의 피아노 연주는 저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준 기적의 연주였습니다. 저는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제 고급 외제차 벤츠를 몰고 시내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잠시 세워두고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벤츠의 뒷 범퍼에 오토바이 한 대가 들이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제 차가 망가졌다는 사실보다 제 평화로운 하루가 깨졌다는 사실이 더 불쾌했습니다.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것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배달 복장을 입고 있었고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배달통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소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소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소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알아요? 당신이 이 차를 고치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랄 거예요. 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두려움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녀의 얼굴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너 이름이 뭐니?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수아입니다.
한수아, 그 이름과 그 얼굴은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18년 전 실종된 제 손녀와 똑같았습니다. 제 딸이 결혼해서 낳았던 제 첫 손녀였습니다. 수아는 3살 때 보육원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저희 가족은 수아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제 평생의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제 어린 수아의 모습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소녀의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점은 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명한 특징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손녀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소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다. 내가 수아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저는 소녀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그 누구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잊지 못했던 가슴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녀는 당황했지만 제 눈물을 보더니 이내 울음을 멈추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제가 수아의 할아버지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수아를 데려다 키웠지만 생활이 어려워 수아는 일찍부터 배달 일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소녀를 그냥 보냈다면 저는 제 손녀를 영원히 놓칠 뻔했던 것이죠. 저는 제 차의 범퍼가 망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차는 다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제 손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녀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저의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이 벤츠 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사고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기적을 선물해준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아와 함께 잃어버린 18년의 시간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휴가차 방문한 해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창밖으로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 하나가 보였습니다. 소년은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냈습니다. 저는 소년을 불러세우고 돈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급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돌아가는 순간 제 지갑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소년에게 주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년은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지니고 다니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제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 김지수는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사진을 매일 가지고 다녔습니다. 소년은 사진을 저에게 건네주다가 사진 속 여성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 아줌마 우리 엄마예요. 소년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년의 손을 뿌리칠 뻔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이분은 내 딸 김지수란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소년은 울먹이며 제 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우리 엄마가 맞아요. 엄마는 지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엄마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진은 우리 집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소년은 자신이 살던 곳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년의 이야기가 단순한 거짓말이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년이 말하는 어머니의 특징과 어린 시절의 추억은 제가 제 딸 지수와 공유했던 가장 사적인 기억들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제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소년에게 어머니의 이름과 마지막 기억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15년 전 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은 채 한 남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마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소년은 혼자가 되어 거리를 전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어머니, 즉 제 딸 지수는 기억을 잃었지만 결국 이 소년에게는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바로 이 소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년의 작고 지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 딸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이분은 너의 엄마가 맞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다. 저는 소년을 껴안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슬픔과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딸의 죽음으로 고통받았던 제가 이제 딸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해변 카페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소년, 제 외손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제 딸이 이 소년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과 행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날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아름다운 운명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